지금부터 제41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우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정원 부원장님께서 오늘의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저희 오늘 원래 송종국 원장님이 여기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일정이 중복됨으로써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우선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흔히 말하는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한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게 저희 불찰로 인해서 굉장히 드물었는데 오늘 이 산업 현장에서 뜻깊은 포럼을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드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보다는 저희 같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분명히 ICT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바뀌고 있고 결국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 흐름 속에서 사실 굉장히 또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특히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정책연구기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이런 공동 포럼을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산업단지공단 특히 인천지역본부께 또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하는 김석현 박사 외에 또 지금 좌장을 맡아줄 김석관 산업혁신본부장 이 부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저희는 또 그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 연구에 반영하고 또 더 나가서 정책 부처에서 전달을 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그런 좋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경영지원팀 권형남 팀장님께서 제41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에 대한 환영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인천지역본부에서 이 정책 포럼이라는 부분은 사실 거의 처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중소 제조업이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인천 지역에 계시는 기업들을 모시고서 여러 번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는데,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바뀌어나가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부분이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접목이 될 것인지는 사실 퀘스천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소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과 연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갖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 모신 패널로 모신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기타 뭐 대표 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해 계시는 여러 기업 대표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 정말 중소기업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조업 혁신을 하기 위한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는 진짜 꼼꼼하게 따져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좀 질문을 통해서 이해와 인식을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이성원 부원장님과 환영사를 해주신 권영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이란 주제로 발표하실 연사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연구위원님께서는 서울대 기술경영 경제정책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혁신 생태계 및 산업혁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승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패널로 초빙에 응해주신 박사님들, 그리고 부원장님, 좌장,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기 공단의 팀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죄송하지만 상의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생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린 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과 사례가 될 만한 현상들, 그리고 생산과 제조의 미래에 관한 전망,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 및 대응 사례,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전망 및 시사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주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재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보면은 해외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은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개념이라든가 생산이나 제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본 발표에서는 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이미 18세기 1700년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주로 2차나 3차에 대해서는 실은 많이 언급이 안 돼 있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 네 가지 혁명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1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공장제 공업이라는 컨셉,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충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의한 그 여러 가지 힘들을 좀 인위적인 힘으로 만드는 동력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충력이라든지 인력을 대체가 되는 이런 산업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말 그대로 기존에 자연에 존재하고 있던 장소에 가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이나 제조에 활용을 했다면 2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조금 더 표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라는 그 에너지로 표준화가 되고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전신과 같은 통신 수단도 일부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보통 1960에서 7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IT 혁명, IT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를 많이 체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화가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실은 생산에 필요한 동력 자체, 통신 수단 자체의 표준화를 넘어서서 생산물 자체가 표준화가 디지털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산을 하든 디지털화가 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이제 IT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가능한,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는 기계가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까지는 3차 산업혁명기만 해도 주로 이제 포털 방식으로 해서 한 군데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두고 인간이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관리하고 처리를 해야만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중간에 포털 형태로 모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국지적으로 혹은 기업 단위도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 각자 기업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제어하면서 스스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화된 사회가 도래하는 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맨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인데요.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하던 46회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산업 현장에 활용하고 국제적인 생산 밸류 체인에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제 경제 체제, 생산 체제의 변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생산의 미래,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변형이 어떻게 이제 혁신을 향후에 유발하며 어떻게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고용 패턴이라든지 노동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이제 더 이상 개념 자체보다는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은 바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인데요. 독일의 경우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도 이제 기술무역이라는 쪽에 연구를 좀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기술 쪽에 강국이 있으면 상품 쪽에 조금 약하고 우리나라처럼 상품무역에 강점이 있으면 원천적인 기술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기술과 상품이 모두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시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첨단 제품이나 기술을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3 국가들이 막강한 이제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제조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조업 자체를 조금 더 혁신을 하고 스마트화할까, 이런 논의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는 OECD의 차세대 생산혁명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약간 큰 개념인데 그러한 이제 제조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더 바꿀 수 있는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든 생산에 해당하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미래에 변화될지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데 영국의 차세대 제조혁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세대 제조혁명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제조 방식을 많이 바꾼다기보다는 제조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제조를 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행이 됐었고요. 이와 같은 이제 개념적인 배경하에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러면 특징과 간략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기본이 되는 이제 기술 및 기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그래서 가상의 물리 시스템이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공장이 돌아가는 물리적인 라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하면 컨트롤링하는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3차 산업혁명에 겪었던 인터넷 산업, 이런 모바일 산업 이런 부분은 아예 가상과 현실이 분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아예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다른 세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세상이고 물리적인 세상은 별도로 구동이 됐는데요. 이런 두 부분을 이제 이어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부분에 있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디지털돼서 가상의 세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라든지 각종 인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덧붙여서 발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생산까지 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통신이라든지 인지 시스템 등이 발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적으로 이런 실시간으로 오는 시그널들을 처리해서 생산화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3D, 4D 프린팅과 같은 이런 기계 부분에서의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물리적인 기반과 가상화된 기반과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넘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모델을 보자면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의 변화, 그리고 지멘스에서 개발한 플랫폼과 같이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기존의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쇼핑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생산과는 전혀,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조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플랫폼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경우도 주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이제 이런 부분에 기술 및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함께 연계가 돼서 네트워킹을 조성하는 형태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업과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의 준비 이후에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산업의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버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우버의 경우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해서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남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 차를 활용해서 남을 태워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기존의 택시업이라든지 렌트업은 이제 정확한 생산자 단이 있고 소비자 단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일반적인 저처럼 소비만 하던 사람도 이 서비스업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기존의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볼 때 어떤 산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흔히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등장했을 때도 구글이 과연 어떤 산업인가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원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별도로 등장할 때는 산업 간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플랫폼 자체는 특정한 수직적인 산업이 아닌 산업과 산업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나온 플랫폼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산업의 구조를 특정 한 개의 산업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가치사슬을 형성하던 것을 수직적으로 가치사슬을 형성하던 것을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연계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매우 복잡한 가치사슬을 새롭게 창출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간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뭐 과거의 용어긴 하지만 융합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의 사회라든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소득, 우리의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마지막의 파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다 더 개인화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전화라는 것도 이제 가정에 한 대씩 있고 회사에도 돌려서도 쓰고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개인 1인 1전화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개인화된 서비스, 개인화된 생산 방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되었지만 더 집단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카카오톡 같은 SNS 서비스를 거의 안 쓰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손쉽게 집단을 구성할 수 있고 손쉽게 대화방을 만들 수 있고 손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개인화되지만 보다 더 연결이 되고 집단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각 수직적인 산업별로 별도의 자원의 보유자가 있고 별도의 생산의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불평등의 원천이 많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뢰라는 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신뢰가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이제는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신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 자체를 믿기보다는 해당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기술의 보안에 대해서 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현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교육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요즘의 경우 이제 초등학생들도 뭐 다양한 IT 기기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육 방식의 변화, 교육 컨텐츠의 변화 그래서 그 세대가 성장했을 때 고용이라든지 노동의 변화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버 등등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일부 이제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게 된다는 의미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러한 시스템 이 플랫폼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게 개발돼 있을 때 어떤 뭐 만도에서 개발한 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아이나비라든지 티맵 같은 곳에서 개발할 것을 쓸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운전 방식 자체도 어떠한 자율주행을 쓸 것인가 이런 형태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은 운전을 하던 주체에서 운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객체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따른 번역, 구글 번역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실증의 결과들을 토대로 되었는데 먼저 인공지능의 개발 역사는 뭐 4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뭐 세탁기에서도 퍼지 세탁기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퍼지라든지 이런 게 다 인공지능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인데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흐름은 판단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무언가 업무를 지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런 번역 작업, 실시간 번역이나 통역 작업을 비롯해서 의료에서의 그런 진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의 제안, 혹은 기존 문헌의 검토, 혹은 그 문헌들을 입력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연구 결과의 자동적인 산출, 이런 부분이 모두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우버에 대한 기술인데요. 우버에 대한 기술은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 이제 그거를 개선하고자 맨 처음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왜 택시 회사에 의존을 해야 할까? 주변에 이렇게 혼자만 다니고 놀고 있는 차가 많은데 이제 그런 개념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놀고 있는 차도 등록만 해놓으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동차를 추천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제시하고 비용도 미리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금 또한 탄력적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적용되는 이런 서비스가 우버에 대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는 이제 여러 제도상의 한계상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소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는 서비스가 가장 유사하고 우버 또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와 약간 럭셔리한 택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근간에는 그래서 그 실제로는 피지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월드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별도로 발전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물리적인 공간의 발전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그 부분이 동조해서 함께 네트워킹화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제조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래서 생산과 제조는 이제 곧 뭐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공장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제조에 대해서 이 부분의 기술적인 동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과 제조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들로는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쪽을 추진하는 데서 뭐 8대 기술이라고 언급된 바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그 WEF에서도 9가지 정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언급들을 토대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R&D가 진행되어 왔을지를 보기 위해서 국내 R&D의 기술 구분과 조금 매칭해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내 R&D의 기술의 키워드에 맞게 6개 정도로 언급을 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전체 연구개발 사업 대비 이와 같은 6개 핵심 기술에는 약 17% 정도, 20%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이 부분은 매우 보수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상회하는 기술 정도가 핵심 기술로 연구가 되어 있었고 특히나 이 기술 구분별로 보자면 의료바이오나 센서 배터리 쪽,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나아가서 이 부분을 활용 분야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 임업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운송 장비업 그리고 광물 금속 제조업 등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6대 기술의 R&D의 활용이 조금씩 기술 종류별로 활용 분야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발표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 40여 건의 기업에 매칭을 시켜봤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운송업체의 그 2차, 3차 티어 업체들에서 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R&D가 흘러들어간 기술은 센서와 배터리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의외로 이제 의료 바이오 기술도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이나 화학 제품에는 의료 바이오 센서 배터리 역시 인공지능 3D 프린터 이런 부분들 식으로 이제 산업별로 R&D의 수요 혹은 활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시사점에서 R&D와 이제 생산과의 연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생산이나 제조 혹은 공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생산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의 경우는 어떠한 자연물을 이용해서 용역이나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물질이 산출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작물 1차 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두 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조는 인위적인 2차 가공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공장을 거쳐진 제품들 여기 오신 아마 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모두 제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의 미래를 예측한 것을 보자면 생산은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술의 개념부터 제도의 영역
국제 경제의 영역, 그리고 자원과 인적 자본,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6가지 동인들에 기반해서 기업의 변화, 공장의 변화, 그리고 제품의 변화, 작업자의 변화, 노동자의 변화까지를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제조업을 보자면,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그 기업 자체의 역량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트렌드에 맞춘 정책적인 지원, 이 부분에 따라서 제조업 자체는 융합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핵심에는 서비스와의 접목이라거나 글로벌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을 보시면 처음에 1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공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양호나 이런 거는 호주라든지 뭐 외국에 수입해왔지만 공장은 모두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 때에도 2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통신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면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던 시대.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역도 기존의 상업 시대보다 훨씬 활발해졌는데요. 3차 산업은 무형제 중심으로 개발이 되던 시대라서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게임을 유럽에서 접속한 유저와 한국에서 접속한 유저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가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의 초월이 이제는 물리적인 생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이제 국내 산업인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유통하고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그리고 그 연결을 시켜줄 글로벌 밸류 체인과 연결을 시켜줄 부분이 플랫폼과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미래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조업에 보다 더 핵심적인 사례로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는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맨 처음 이제 등장한 개념인 독일의 인공지능 연구소부터 최근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그리고 전품련에서의 몇 가지 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 영역을 보자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영역, 그리고 생산 장비를 관리를 자동으로 하는 영역, 그리고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는 영역,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하는 영역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대량 맞춤의 시대에서 개인별 맞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개념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제조업하라고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 이제 그런 그 라인에 따라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 부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주는 체제, 그런 걸 이제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기록해서 기계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해서 하려면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기계들 간의 연계가 되면 이런 부분도 기존에 똑같은 걸 대량 생산하듯이 서로 다른 게 바로바로 대량 생산이 되는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의 변화 예시를 보시면, 여기가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영역이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라인을 따라가면서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이와 같은 영역이 되었습니다. 라인이라는 게 파괴되고 여기 1번에서부터 3번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1, 2, 3, 4, 5를 모두 돌 수도 있고, 생산을 원하는 맞춤형 타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가장 최적화된 오더에 따라서 스스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미래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제조업 비중은 현재도 가장 높습니다. 30%가 넘는, 그리고 고용으로 보면 아마 더 많은 비중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높은 국가들이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네트워킹화와 클라우드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실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첨단화하는 거, 기술을 좀 더 첨단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이 있는 이유는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가 와서 더욱 더 심해졌지만 공장이 너무 새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리쇼어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로 가 있던 공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효율상 당연히 자연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에 기반한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끌어와야 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이제 정부의 참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과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기존엔 이제 정부별로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글로벌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모두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는 스마트 팩토리화 자체 진행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 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파트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중심으로 조금 더 사례들을 보시면 독일의 경우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출발해서 최근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변화가 되어서 정책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의 이제 스마트화를 이러한 로드맵에 맞춰서 2035년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뭐 지멘스라든지 노빌리아라든지 노빌리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가구 생산 업체입니다. 주방 가구 생산 업체인데 이 가구 생산 업체에서 이제 다양한 소비자에 따라서 아이가 있으니 모서리라든지 이런 높낮이를 조절하는 걸 원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높낮이를 바뀌길 원하는, 집에선 요리를 하지 않고 어떤 가공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동선이 필요한 이런 거에 모두 맞춰서 맞춤 형태의 식으로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가구를 생산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사례로는 오토보게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업용 압축기라든지 압축과 관련돼서 이제 이 시스템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도입을 통해서 이곳의 도입은 조금 특징이 있는데 동독 지역에 이제 새로 아예 스마트 팩토리를 지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지은 공장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였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효율성을 증가하고 직원 자체 바뀐 점으로는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으로의 기업의 이제 내부 예산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이제 기계 공구 제조사를 비롯해서 뭐 무인 운반차, 자동차의 이런 티어 업체들을 비롯해서 로지스틱스 업체까지 독일의 특징을 보자면 단순히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뿐만 아니고 서비스와 디자인 영역 그리고 로지스틱스 물류 영역까지 모두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밸류체인 자체가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의 경우도 이 말씀드린 지도가 이미 DB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DB화를 6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모두 통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으로 스마트 팩토리화가 진행되는지, 어떠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가치가 나오는지, 단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지, 지역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DB화가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리쇼어링, 제조 공장을 많이 본국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신기술을 다양한 제조 중소기업에도 파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천적인 분야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의 사례로는 GE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 그리고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 공학 기술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업그레이드와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또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사례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기업이 한 분야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가능한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영역에 따른
스마트화가 진행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료들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미쓰비시라든지 도요타라든지 파나소닉과 같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도 이제 제조업 3.0과 스마트 R&D 로드맵 그리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뭐 제조업 3.0 안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약간 수정된 정책까지 포함하면 25년까지 3만 개 보급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보급을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4에서 16년간은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올해만 해도 약 1,000억 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진행 수요를 받아서 현재 스마트 팩토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례로는 이제 대기업의 사례로는 삼성과 LG와 같은 시스템 개발 업체 사례, 그리고 포스코와 산전과 같은 제조업체의 스마트화 사례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사례로는 아이탑스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협력업체, 그리고 지엔웰이라는 소재업체, 그리고 전우정밀이라는 부품 생산 업체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여 개의 우수 사례를 포함해서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크게 스마트 팩토리의 성과를 4가지로 나누어서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제조 부분에서의 혁신, 그리고 신사업의 발굴이 되었는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수출을 개척하고 이런 데 활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화에서 국내 이제 중소기업 업체가 조금 봐야 될 영역은 우리 공장이 우리 기업이 스마트화가 되면서 이러한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을 포커스화해서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한 성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 및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크게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4차 산업혁명과 생산 전반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3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주요 변화와 관련해서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이제는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가 연계되는 이제 이러한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IT라는 기술, IT 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오퍼레이션 영역, 4차 산업은 OT까지 함께 이러한 이 파급의 현상에 동조하는 이런 형태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및 기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굉장히 증대되고 이 부분의 플랫폼화와 자율적인 작동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기술에 따라서 생산은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될 텐데요. 디지털화라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도 이제 이 부분도 분산형으로 관리가 되는, 어떻게 서로 연계돼서 관리될 것인가,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걸 이제 구성을 하려면 클라우드라는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클라우드라는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물리적인 세상을 사이버 세상으로 연계시켜줄 사물 인터넷과 같이 사물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의 디지털화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자리의 경우 또한 기존 직업 자체가 이제 융합형으로 변하고, 뭐 미래 일자리 동향이 이제 조사가 여러 가지 된 것 같이 직무 역량 또한 바뀌게 되겠고, 뭐 새로운 직업군이 부상하고 이와 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도 이제 시스템을 인스톨해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인스톨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디지털화가 돼서 어딘가 저장이 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망을 거치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디지털화에 따라서 이 조직이 변화하고, 그리고 기술 및 역량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는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 기술이 R&D로 연계돼서 해당 부분에 이제 제공이 되는 형태로 많이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술 확산 기관의 중요성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4세대 제조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생산의 이런 혁명적인 부분은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산업 자체 민간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영역은 이런 기술 확산 기관을 다양한 주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원천 기술력,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기업에 파급을 시켜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스톨을 기업에 해서 공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한 기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이걸 활용하려면 추후에도 어떤 기술이 추가돼야 되며 어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확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팩토리 자체에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예측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캐치업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최소 20년에서 많게는 뭐 한 40년 늦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가장 그래도 근시간적인 캐치업을 달성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캐치업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부분이 이미 답이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떻게 쫓아갈지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점점 미래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인적 자원의 혁신과 참여인데요. 그래서 정보의 관리라든지 혁신의 참여 대상의 확대, 그리고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산업의 구조라든지 산업의 구분이 흐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제조 부분과 관련해서 제조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개발의 개선인데요. 그래서 기술의 확장 시 기술 R&D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어떻게 스마트화돼서 디지털화돼서 연계돼서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지, 즉 제조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 방식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D 및 인프라 기술력의 제고인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제품들별로 관련되어 있는 전후방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D와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연계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 이상이 아직도 제조에 의존하고 있고, 그 부분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 부분 자체에 매우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열악하지만 가장 많은 고용을 감당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업체 수를 거느리고 있는 부분 또한 뿌리 산업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서 전략화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많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정 산업 부분을 어떻게 산업 자체를 바꾸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산업 정책에 기반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혁신을 기반으로 이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조직 혁신으로 확산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와 국한지었을 때는 필요한데요. 지금의 스마트 팩토리화는 알고 보면 공정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효율성이 증가되고 장비나 연결성이 증가되는 것이지, 그걸 했을 때 전에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신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스펙의 옵션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정 혁신 자체가 제품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도 창출이 되고, 이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조직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 2차적인 파급에 대해서도 이제는 언급이, 그래서 최근에 이미 추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계 플랫폼의 개발과 표준화 문제에 대한 고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국내 대기업의 스마트화와 이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의 차이점이 아직까지 큰 시너지로 못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독으로 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그래서 밸류 체인이 국내로 이제 진행이 되고 글로벌로도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리쇼어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계 자동화가 진행되고 시스템화가 진행되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 인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을 보면 최근에 해외 직접 투자 비율은 국내 설비 투자 비율보다 2배나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가율 또한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통 기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 사례는 최근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로 볼 때 새로운 스마트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갔던 기업들을 들어옴으로써 유사한 직종의 고용 수를 늘리는 부분도 많이 고려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리쇼어링화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미국, 일본, 중국과도 연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국가 간 연계 방식에 생태계적으로 접근해서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례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금도 일부 분류 기준은 있지만 조금 임의적이고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DB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현황 파악을 위한 분류 기준을 보완하고 통계화되고 DB화해서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례까지의 시사점이었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승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